네, 청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 장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우리 2주 만인가?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설 연휴를 잘 보내셨고? 네,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네. 잘 쉬고 돌아오셨나요? 네, 덕분에. 네. 어떻게 오는데 고생은 안 했습니까? 눈이 오늘 많이.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길이 많이 미끄럽고 그래서 위험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오, 네. 그렇죠. 그런데도 막 중간중간에 미끌리고 하는 차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날 차 갖고 나오면 정말 고생인데. 네네. 그렇게. 아이고 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자, 지금 차 안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꽤 되실 것 같은데 꼭 안전운전 하시고요. 갖고 네. 나오셨으면 어쩔 수 없고 네. 안전운전은 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근자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이죠. 근자감. 그렇습니다. 근자감을 한번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이런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나경원 전 의원을 싫어할까?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예측은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뭐 시중에 떠들고 있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네. 뭐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겠고. 네, 그러니까 색다른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는. 근데 대상을 나경원 전 의원에서 범위를 넓힐 수도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왜 나경원, 이준석, 유승민을 싫어할까? 왜 제가 이 세 명을 거명했는지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네. 그렇죠? 네네.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뭐 호불호, 뭐 사람인 이상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 네네.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중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는 법이고. 네. 그게 사람 살아가는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까지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개인적 호불호를 넘어서야 되거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는 정서적으로 왜 싫어할까가 아니라 왜 싫어하는 티를 내면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특정한 행동을 하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나경원, 이준석, 유승민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세 사람 모두 네. 수도권 기반의 대중성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느냐라고 혹시 반문을 던질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 유승민 전 의원도 본래의 정치적 근거지는 대구였으나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경선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주소지를 옮겼다, 정치적 주소지를 옮겼다고 간주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경기지사 경선에 나섰던 사람이 그럼 내년 총선에서 다시 나 대구로 돌아갈래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유승민 의원 전 의원도 한두름으로 묶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세 사람 모두 수도권 기반에 그나마 대중성을 갖고 있는 네. 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네. 이런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을 내치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던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뭘 믿고 이들을 싫어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네. 도대체 뭘 믿고라고 하는 질문에는 총선이 코앞인데 네. 라고 하는 걸 깔고 있는 거지. 네. 깔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개별적으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 셋을 묶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총선이 코앞인데 도대체 뭘 믿고 이들을 싫어하고 이들을 내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네, 맞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총선 선거운동의 특징이 있어요. 뭐 이거는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수도권은 최대 승부처이자 바람의 진원제라는 거. 이건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언젠가부터 통상 그 이른바 지역맹주 시대가 끝나고 나서부터 총선에서 나타나는 선거운동의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권역별로 포스트를 설정을 하고 이 포스트를 중심으로 권역별 선거운동이 전개가 돼요. 네. 영남권, 호남권, 뭐 충청권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영남권에서 가장 그 대중성이 있고 명망이 있는 포스트 후보를 세우고 이 그러니까 포스트가 되는 후보는 이른바 당락은 이미 뭐 안정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지명도 아래 다른 후보들을 아우르는 네. 자신의 우산 밑으로 놓음으로써 조금이라도 한 표라도 더 얻게 만드는 네. 그래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에 매달리는 수준을 넘어서 인접 지역구로 가서 지원을 해주는 네. 이런 선거운동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총선이 이렇게 치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나경원, 이준석, 유승민이라고 하는 세 사람은 정치적 쓰임새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죠. 총선에서. 그러니까 네. 바로 그래서 도대체 뭘 믿고 내치느냐를 묻는 거예요. 네. 아니 오히려 총선 승리를 염두에 둔다면 특히 수도권에 지금 목을 매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금이야 오기야 해도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현실은 어떡합니까? 1명, 2명, 3명 계속 내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어? 오히려 이 세 사람들은 수도권이라고 하는 권역에서 포스터가 돼가지고 수도권 선거 승리를 견인해 들어가는 이런 견인 차효과는 둘째치고 네. 자기 공천부터 걱정해야 되는 네. 이런 사람들이 형편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나경원 전 의원 지역구에 지금 누가 뭐 지금 나오고 있다더라. 네. 뭐 이런 얘기 지금 벌써 파닥에 퍼지고 있잖아요. 네. 공천은 고사하고 지금 앞으로의 정치 인생마저 약간 모호해진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걸 짚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쓰임새를 그냥 아예 그러니까 접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근데 이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얼핏 봐서는 화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우리 이거 전에 짚었어요.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이들이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수도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중전선에서 악전고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뛰쳐나간 이들을 상대해야 되고 또 민주당도 상대해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네. 판이 불리한 것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내치고 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거든. 네.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의 확신 그리고 하나의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의 구상이요. 예, 하나의 확신과 하나의 구상. 이 해볼까요? 얘기인데 확신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총선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선이 뭘까?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만 잘하면 돼. 아, 아, 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도 가능해. 우리가 이제 흔히 나만 잘하면 되면 뭔가 겸용의 모드로 남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나만 잘하면 민폐는 안 끼쳐. 이런 네.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네. 나만 잘하면 선거는 승리해요. 아, 요런 겸양의 모드가 아니라 네. 자신감의 모드로서의 나만 잘하면 돼. 그래서 이제 근자감이라는 표현을 쓰셨군요.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을 어디서 하냐면 네. 모두가 입을 모으는 것은 총선은 누가 뭐라 해도 정권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는 선거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 중간 평가를 어떻게 해서 이제 헤쳐 나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절박함이 아니라 네. 나만 잘해가지고 내 지지를 올리면 선거는 당연히 승리로 가니까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네. 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 응? 이게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큰 영향을 좀 끼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내가 언제 국민의힘 도움 받아서 내가 대통령이 됐냐?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때 내 인기로 됐다. 이준석이 뭐 했는데 네. 분탕질했잖아. 근데 내가 이겼잖아. 내 힘으로 이겼잖아. 총선도 이렇게 갈 수 있어. 이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큰 인물도 아니고 밖에서 인지도를 키워서 대선 직전 당으로 들어와가지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돼. 당도 뭐 내가 도움 없이도 대통령도 됐는데 총선 못 이기겠어?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이 중간 심판이 아니라 중간 신임이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자신감. 뿜뿜.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자신감이 지방 분권형 선거 전략 필요 없어. 중앙 집중형으로 가도 돼. 원탑.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를 대중성 없고 존재감 없는 대표를 선호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응?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선거판을 만들어서 본인이 주도에 들어가는 선거. 그래서 대표는 독자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보좌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표 점지 전략도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확신인 것 같다라는 거고 이 확신의 끝에 매달려 있는 게 미래 구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구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나만 잘하면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총선 승리를 이끌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내지 윤석열 세력 중심으로 정치판을 새로 짤 수 있다라고 하는 구상. 그죠? 네.
근데 이 구상의 완성 지점이 어디여야 되냐면 수도권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네. 당연히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은 어차피 기득권 보존 논리에 따라서 갈대의 법칙이 작동하는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TK 지역은 그만큼 물갈이가 쉬운 곳이에요. 거꾸로. 반면 수도권은 판이 전혀 다르고 오히려 비윤 성향의 대중적 정치인이 여럿이 지금 포진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정리해야 미래 구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정리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차례로 쭉쭉쭉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특성이 네. 수도권에서의 분권형 선거운동 전략을 채택하고 싶어도 채택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아. 이들에게 힘을 실어서 이들에게 일정하게 역할을 맡겨서 만약에 선거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지분이 그다음에 그죠. 그러면 보장이 돼야 된다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 이러면 미래 세력을 짜는 데 있어서 한계에 봉착한다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총선 승리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그러지 못할 수 있으니까 요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윤석열 세력을 심기 위해서라도 비윤 성향을 띠고 있는 정치인의 거세는 필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을 네. 대하는 태도를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이해하면 저는 정말 궁금한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네. 그게 누구냐면 안철수? 안철수. 네. 도대체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네.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죠. 네. 아니, 세간의 평가와 본인이 하는 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도저도 아닌 모양새를 좀 띠고 있는데 입으로는 자신이 윤심의 대표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지역구가 분당 갑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 남부 지역을 이제 커버하고 있고 선대위원장은 또 포천 아마 지역구가 포천이었죠. 그러니까 했던 김영우 전 의원을 또 이제 네. 영입을 했고 경기 북부 지역이고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친윤 세력은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김기현 의원을 대표 후보로 지금 점지해서 밀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세상 사람 모두가 김기현 의원이 윤심의 대표주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선거 과정이나 선거 후에 지금 이른바 친윤 세력이 네. 안철수 의원을 어떻게 대할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네. 요거는 근데 궁금하다만 해놓고 나중으로 미루고 네. 나중에 찬거리를 나중으로 밀어놓고 네. 잠깐 이야기하기는 좀 아쉬운 소재입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체크 포인트로만 남겨놓도록 하고요. 네. 아무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확신과 구상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할 법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 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착각인지 아닌지 진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저는 그랬습니다. 근자감이라.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라고 했어요. 그죠? 나만 잘하면 되가 오히려 거꾸로 나 때문에 폭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현실은 양면의 가능성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주위를 둘러보면 폭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수두룩 뻑뻑하다. 몇 가지만 뽑아볼까요? 네. 첫째, 지금 30%대의 지지율로는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어려워요. 안 돼요. 30% 지지율 가지고는. 그러면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그 적게 보더라도 40% 중반대의 지지율로는 끌어올려 놔야 돼요. 네네. 그렇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 견인 못해요.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지금 그 특히나 수도권의 판세가 제가 볼 때는 1년을 앞둔 상태에서 판세를 재는 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근데 문제는 대선 때의 수도권 민심과는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30% 지지율 가지고 수도권에서 선거 승리를 그러니까 견인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요 얘기만 하나만 한 거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을 그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지금보다 50%더 올려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민생 상황. 이거는 결국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요. 총선까지 이렇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건 정권 무능에 대한 성토 여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네. 아니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할 겁니까? 내년 가서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당장 난방비 폭탄 떨어져서 곳곳이 아우성이고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탓하면 네. 그래
너희들은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제야. 그러면 양산 쫓아갈 겁니까? 난방비 폭탄 고지서 받은 사람들 그건 아니잖아요. 네. 뭐 그건 그때 치더라도 당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얘기 당연히 따라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 그거는 결국 정권 성토론으로 가고 그게 정권 심판 민심으로 네.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걸 너무 경시하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경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또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른바 정리 대상들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날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이들이 그냥 순순히 그래 나 죽이세요 하고 그러니까 내놓겠습니까? 어떻게든 자기들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이중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나열을 했는데 이건 전부 다 결국은 갉아먹는 요인들이거든요. 네. 근데 도대체 뭘 믿고 나만 잘하면 돼 라는 어떤 확신에 빠져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 제가 한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라고 한번 그 네. 가정을 해봤어요. 대통령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착각이십니다. 대통령님이 뭘 믿고 대통령님만 잘하면 총선 승리한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아니되옵니다. 네. 다른 걸 보셔야죠라고 얘기를 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 저는 지금 상상으로 지금 상황극으로만 하셨는데도 갑자기 몸이 경직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 지금 네. 직언을 할 수 있는 그 측근 참모들이 있을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근자감에 빠져들 수 있을까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다 네. 거기서 계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봅시다. 이런 근자감에서 근거 없느냐 아니라 근거 있는으로 지금 확신하는 혹시 그 근거가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인가?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조금 못하더라도 상대가 더 못하면 네.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단순 셈법 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보다 더 못하는 상대로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키우면 결국은 민주당의 선거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등식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선거의 생리라고 하는 것은요. 더 좋은 사람을 뽑거나 더 나쁜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선거의 속성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거판에서 차악의 논리가 작동을 한다 그래요. 네. 그죠? 더 나쁜 사람보다는 덜 나쁜 사람을 그럼 뽑아 주십시오. 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최악만 피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심리가 작동을 하죠. 근데 현실에서요. 현실 선거판에서 차악의 선택은 그게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늘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실은 그런 거죠. 논리와 어떤 그 머릿속에서는 차악, 최악으로 가를지 모르겠지만 선택지에서는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악이 최선인 거죠. 자, 이걸 전제해 놓고 한번 봅시다.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누가 더 나쁜가의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쳐요. 사법 리스크가 주요했다고 치고 하는 얘기예요. 네. 사법 리스크가 그러니까 그 기획한 대로 먹혔다고 치고 지금 드리는 네네. 말씀인데 그렇게 돼서 그러면 누가 더 나쁜가의 게임으로 선거 그 총선을 끌고 간다고 치는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정권의 어떤 실정 리스크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공존하는 선거라고 치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무죄는 전자 쪽으로 쏠리게 되겠다. 왜냐하면 정권 어떤 실정의 어떤 리스크는 나의 삶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리스크예요. 네. 근데 이재명 리스크는 그들의 리스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도가 달라요. 감도가. 네.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정치적으로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뽑는 정치 행위를 하지 않고 네. 그냥 팔짱 끼고 그래 한번 놀아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구경해 줄게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네. 그게 동급으로 취급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나하고 직결돼 있는 나에게 더 민감한 부분들을 우선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두 리스크는 동렬에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리상 제가 네.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호재로 활용한다고 치더라도 네. 그거 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정권적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부차화될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근거가 되기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자감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논란 과정에서 확인된 핵심 문제는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 뭐 포용과 존중을 강조하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포용력이 아니라 여권에서 지금 드러난 핵심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포용력이 아니라 불감증이다. 불감증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불감증을 키우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근자감이다. 그래서 지금 세상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뭔가 좀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나경원 전 의원을 이렇게 밀어내는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사실 하나도 좀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는 건 없었거든요. 이번 분석을 좀 들으니까 나경원, 이준석, 유승민 이 셋을 엮은 것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김장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을 따서 여러 가지 이 조합들이 존재하는데 네. 여기서 오늘 처음 등장한 나이유 조합이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나이유. 그렇죠. 네. 이런 데에는 결국은 또 여기에는 개인적 불신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네. 뭐해도 나경원 전 의원을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간판으로 내세워서 득이 된다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네. 저 사람 내세워서 별로 득이 될 것도 없다라는 생각도 아마 깔려 있는 것 같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나경원 전 네.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면서부터 이제 어떤 정치 이력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평가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 오늘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자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지난 월드컵에 이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가 생각이 나네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그 선수가 워낙 이제 마지막 월드컵이다라는 얘기도 이제 마지막 월드컵이 가능성이 높았고 네, 그래서 선수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월드컵에서 정말 잘하고 싶어서 우리 대표팀에 도우미가 됐다. 네. 그 대한민국 국가대표 최종 수비수라는 타이틀을 얻으셨죠. 누가 주민증도 만들었던데 이렇게. 홍날두였나 이름이. 네. 그 패스 안 하고 혼자 플레이하다가 계속 플레이를 망치고. 역시 우리 M장의 이 센스는 네. 뭐 어떻게 뭐 더 이상 평가를 못 하겠어요. 센스가 아니라 진짜 떠올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네. 비유 딱이잖아 지금. 네. 윤날두. 네. 자 오늘 정기노선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MC 정원은 또 네. 짤짤이씨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뛰어가야 될 텐데 그 눈길인가 좀 걸어가도록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